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회사법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크게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인적회사라고 합니다. 인적회사, 물적회사는 강학상의 개념인데요. 자, 인적회사, 물적회사 나눌 때 한명 합자는 인적회사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물적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회사에 재산이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회사의 채무자에게 변제를 다 하지 못할 때, 회사 재산이 부족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회사의 재산이 부족하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인적회사에서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책임지는데 어떤 사람이 책임지냐면,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산이 부족하게 됐을 때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는 것을 인적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무한책임사원은 없습니다. 유한책임사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망하게 되면 회사가 갚아줄 돈이 있는데 회사의 재산 갖고도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가 있겠죠. 회사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가 있는데, 회사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는 추가로 이런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지만, 이러한 물적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 뭐냐면 이 회사는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회사의 자본이 채권자에 대해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 자본에 관한 원칙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이 자본에 관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자본에 관한 원칙이 이 회사에 대해서 담보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회사가 자본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의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계산을 잘해라. 그래서 이익 배당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이익 배당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그때 배당할 수 있는 거지 이익 배당 가능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결국은 자본에 관한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본을 믿고 거래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자, 인적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고, 물적회사에서는 이 자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자본은 한정이 돼 있죠. 이거는 무한히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 능력에 따라서는 책임을 무한으로 질 수 있지만 이 물적회사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본에 관한 원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회사법을 공부할 때 자본에 관한 원칙 3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종류, 회사를 분류할 때, 이론상, 즉 강학상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냐면 상사회사, 민사회사 분류입니다. 그래서 상사회라는 것은 상행의 영리 목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당연상이라고 배웠죠. 민사회사라는 것은 기타 영리 목적을 하는 거는 의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상에서는 상사회사입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은 상사회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모회사, 자회사. 자, 모회사, 자회사. 어미모자, 아들자자. 그래서 이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몇 프로? 50%를 초과한 경우. 그래서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이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 지배를 받는 회사를 자회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중개법. 자, 우리나라 회사법에 의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내국회사가 됩니다. 다른 나라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하게 되면 외국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립중개법에 따라서 내국회사냐, 외국회사냐. 그 다음에 인적회사냐, 물적회사 구별이 있는데, 자, 인적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구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적회사는 자본이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하면은 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나눕니다. 자,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의 회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회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친구랑 회사를 만들었어요. 현재 자본금이 1억입니다. 근데 회사를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많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회사를 늘리기 위해서. 자본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회사를 아무리 옆에 사람한테 돈을 투자하라 이렇게 해도 투자를 아마 안 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인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자본을 여기서 1억에서 1000억으로 만들기가 힘들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런 경우는 회사가 제3자로부터 돈을 주식을 발행해주고 돈을 가져오면 됩니다. 돈을 가져오고 주식을 주는 거죠. 이렇게 주식을 주고 돈을 발행하는데 이렇게 아무한테나 개인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암암리에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의해서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광고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해서 믿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가 현재는 상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회사를 상장을 시킵니다.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윗상자, 마당장자. 그래서 마당에 내놓는 겁니다. 어디냐면 증권선물거래소. 여러분들이 매일 요즘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뉴스보드죠. 그 주식시장에다가 증권 회사의 주식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뭐냐면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회사의 그 건전성이라든가 요건을 맞춰서 회사가 주식시장에 나오는 거. 그러면 주식시장에 나오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물론 회사가 좋아야 되겠지만 회사가 이 투자자, 여러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공시제도가 있다든지 엄격한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규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없다든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자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투자자 보호하는 그 감독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여기까지 나오느냐? 여기 나오려고 하냐? 규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자본을 조달하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회사가 돈을 필요로 한 경우 이거를 이제 여러 투자자에게 자본을 투자하게 된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자본 조달서 배우겠지만 유상증자. 자, 예컨대 주식이 현재 시장에서 1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30% 할인하기 때문에 7,000원에 주식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는 공모하겠죠. 왜? 7,000원 받아서 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 3,000원의 이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우 달려듭니다. 주식을 사는 거죠.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이 돈은 전부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자본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의 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에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 이렇게 자본 증자를 할 이유가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왜?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한 사항이 있으면 공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시티은행 같은 경우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나서 상장을 폐지해버렸죠. 그래서 상장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상장, 주식시장에서 다시 원래 회사,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 형태로 가버리는 경우 이거를 상장 폐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건 상장, 뭐 때문에 자본 조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상장 폐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람, 개인에서 조합이라든가 선박 공유 절차를 거쳐서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회사의 3요소는 유형리성, 사단성, 법인성 이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회사를 배웠고 물적 회사를 배웠는데 인적 회사에는 한 명과 합자가 있다. 그래서 이 한 명은 사단성에 의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 해산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 물적 회사는 1인이 해산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한 명은 무한 책임 사원. 자, 한 명이죠. 명이라는 건 뭐죠? 이름이죠. 법에서 자기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권리 의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합친 거다. 그래서 이런 데는 무한 책임 사원, 즉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무한 책임 사원을 합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름을 걸고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직접 경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기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니까. 자기가 경영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한 명의 사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영을 다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 기관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책임 사원은 똑같이 이렇게 직접 무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돈만 되는 무한책임 사원은 무한은 아니죠. 유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적회사에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주수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두 사람에서 50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둘 다 이 간접 유한책임 사업을 진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적회사는 이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에 따라서 이렇게 회사를 나눌 수 있고 그 기본적인 것은 인적이냐 물적이냐. 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책임 사원이 책임을 지는 거고 물적회사에서는 즉 자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한 명의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굉장히 인적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자기의 장롱까지 다 딱지가 붙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 간의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출연해도 되고 자기 재산을 내놔도 되고 신용, 그 사람의 능력, 노무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만약 회사가 잘못되면 개인이 책임을 다치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신용이라든가 노무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주식회사에서는 보시다시피 금전이라든가 재산만 출자가 됩니다. 노무라든가 이 신용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회사,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담보가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어서는 자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도 평가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의 신용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노무 이런 걸 가지고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얼마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회사 채권자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적회사에서는 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무라든가 신용 이런 거는 출자할 수 없다.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한 명의 회사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합자회사에서도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있는데 무한 책임 사원은 한 명의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유한 책임 사원은 역시 신용과 노무를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 책임 사원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신용이라든가 노무에 대해서는 출자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단성 관련해 가지고 한 명의 회사 합자회사는 반드시 두 사람이겠죠. 그렇죠? 적어도 이름을 합치니까 자본을 합치니까 최소한 두 사람의 이상의 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 사원은 해산 사유가 됩니다. 이건 사단성에 관련된 거고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성이 완화돼 가지고 한 사람의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성을 보게 되면 자기 기관성을 갖는다. 무슨 말이냐면 한 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죠. 무한책임사원이라는 것은 회사의 영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자기가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영을 해야만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더라도 억울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무한책임사원인 것은 업무 집행하고 대표권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무한연대 이렇게 책임지고 아까 이건 연결된 거고 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자 주주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 사람들은 이 투자한 돈을만 책임을 지고 이렇게 회사가 만들어지면 회사에 이 사람부터 유미를 받은 기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감독을 하겠죠. 그러면 이 투자자와 이 기관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3자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관은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그런 인적회사에서 필요하지만 물적회사에 같은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3자 기관이 있게 된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시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요. 자,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강학상 개념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제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공부할 때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당연히 결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먼저 총론적으로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회사는 뭐가 중요하죠? 그 사람의 인적 요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개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물적회사는 물, 그래서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사람은 선임해서 뽑아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은 없죠. 얼마 이상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물적회사에서는 자본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최소한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신용에 있어서는 이 신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인적회사에서는 사원 개인의 신용과 재산이죠. 왜냐하면 무한책임 사원의 신용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회사에 있어서는 사람의 신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오직 사람들이 실제 납입한 회사의 재산, 즉 자본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원 책임은 직접 연대 무한이죠. 그 다음에 회사는 유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재산의 독립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무한 책임 사원이 있습니다. 자, 회사가 망하게 되면 이 무한 책임 사원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과 이 사람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를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회사가 망하게 되면 무한 책임 사원에게 책임을 지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의 재산과 이 사람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산성이 약합니다. 독립성이. 반면에 물적회사는 이 주주가 있고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책임지는 건 뭐라고 했죠? 자본이라고 했죠. 주주가 책임집니까? 안 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과 이 사람 재산은 분리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채권자가 이 회사의 재산을 보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다든지 물건을 납품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자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회사의 재산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인적회사에서는 사원이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인적 신뢰가 준다고 했죠. 신뢰. 인적 신뢰가 중요하다 보니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소수지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람 투자자 수가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한회사는 2사람에서 50명.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무한입니다. 그래서 다수입니다. 경영 참여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한책임사원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만 억울하지 않지 무한책임을 지면서 자기가 경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남이 경영하는 여하에 따라서 자기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 기관성이 있지만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주주로부터 유인을 받은 이사 감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3자 기관이 따로 있다. 이거는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 지위의 이전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보니까 인적 신뢰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그 사람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맞는 제3자가 사원을 무한책임 사원으로 오게 되면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망하면 자기 재산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권리를 사람의 사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적회사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장에서 팔아버리면 얼마든지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에서는 굉장히 사원 지위 이전이 자유스럽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1인 회사 같은 경우는 해산사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인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가 해산되지 않는다. 존속하고 있다. 그 다음 청산 방법은 법정 청산만 인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임의대로 청산은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적회사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영업을 하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 어떤 분쟁이 생긴다. 그런 경우는 우리 그냥 청산하자라고 임의로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만약 임의 청산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무한책임 사원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시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임의로 청산을 해서 그 의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지만 물적회사,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책임,
즉 투자자로부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버리면 됩니다. 제3자한테 이전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회사를 청산시켜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 청산만 인정이 됩니다. 설립 취소는 인정이 되는데 주식회사 같은 불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일정한 경우 회사를 설립을 취소를 해버렸다. 그러면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적회사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원일치겠죠. 당사자 간의 인적 신뢰가 중요하다 보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보통 의결 정족수는 뭐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회사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법인에서도 이제 영리사단법인 이게 회사라고 그랬죠. 그럼 회사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자, 법인이죠.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인의 특유한 능력, 질권이라든가 상속권 이런 것들은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명예권이라든가 상호권 이런 것은 가질 수 있겠죠. 회사도 명예는 있을 수 있죠. 회사 이름에 대해서 명예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권이라든가 상호권 이런 것들은 인격권은 가질 수 있고 이게 질권이 아니고 친권입니다. 친족권이라든가 상속권은 당연히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어떤 유증을 받는 것, 증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다만 성질상 지배인 상업상인은 되지 못한다. 자, 지배인 상업상인은 여러분들이 상법 총칙에서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이 사람들 실제로 뭐 합니까? 영업을 해야만 됩니다. 영업을 해야 되는데 법인이라고는 가공의 인격체가 이 법인이 어떻게 가서 영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업상에는 지배인의 보조하는 건데 어떻게 지배인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법인 자체는 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하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다만 법인이 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대는 겁니다. 회사 경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사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사감사는 될 수 없겠죠. 왜? 같이 지배인이라든가 상업상인처럼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회사를 실제로 가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법인은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즉 이사라든가 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에 의한 죄인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제 어떤 회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자, 회사는 상법 173조에 의하면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자, 무한책임사원이라는 것은 뭐죠?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무한책임사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자, 회사가 이렇게 있고 다른 회사가 또 있는데 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도 잘하면 끝까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유한책임잖아요. 뭐 회사가 망하면 그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겁니다.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이 회사의 채무를 갚아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무한책임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회사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청산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망해서 회사 정리 절차를 밟는 거죠. 이런 경우는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만 인정이 되고 새로운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법에 의한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 보면 여기 민법 34조 있죠. 34조에 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회사도 이게 정관을 만들잖아요. 정관을 만드는데 목적 예를 건데
목적. 우리 회사는 어떠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으로 정해놓은, 목적으로 정해놓은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 정관의 이 34조에 의해서 정관의 목적으로 정해놓은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도 법인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회사도 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이 먼저 적용되고, 민법이 일반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민법 34조가 적용돼서 회사도 이 정관으로 정해놓은 목적의 범위 내에 구속을 받느냐. 만약에 예컨대 여기에 정해놓지 않는 다른 영리 활동을 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이 무효가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느냐. 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크게 이 제한서라고 하는 것은 제한 여부를 민법에 있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정관에 정해놓은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런 규정이겠죠. 이런 규정이 있고, 무제한설은 다수설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회사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법인은 공공법인에 관한 건데, 공법인에 이제 약간 공적인 관한,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상법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똑같이 적용될 필요가 없고, 또 상법은 일반법의 특별법이지 않느냐라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무제한설, 즉 정관에 정해놓은 목적 외에 영리 활동을 해도 회사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권리 의무의 기속이 주체가 된다. 즉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학설은 봅니다. 다만 판례는 제한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제한설의 입장이 있는데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설과 거의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이 판례는 제한설이 있지만 결국은 학설의 다수설인 무제한설과 별로 차이가 없다. 결국은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정관의 목적에 정해놓지만 이 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부인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들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 단기금융, 단자회사죠. 이런 경우 타인을 위해서 어음 보증행위 이게 여기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판례는 이런 것도 해당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무제한설과 비슷한 어떤 범위를 넓혀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회사의 능력과 관련해서 이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하죠. 그러면 당연히 법인도 이 의사 능력이 전제되겠죠. 있겠죠.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행위 무능력자 배웠죠? 뭐가 있었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물론 이런 건 제한되고 이거는 이 미성년자라든가 한정치산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배웠는데 우리 법인은 어떻습니까? 법인은 행위 능력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사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행위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행위를 할 때는 회사에 속한 기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같으면 이사라든가 감사 이런 게 있죠. 이사회 이런 기관을 통해서 행위 능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회사의 행위 능력은 인정이 된다. 의사 능력도 인정이 되고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된다.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데 다만 행위는 회사의 기관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자 이게 회사가 있고 여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기관은 회사의 뭘까요? 대표 관계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위임을 받아서 권리를 했는데 대표 관계이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이론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행위 능력은 회사의 기관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인데 회사가 불법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해서 회사가 잘못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의라든가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신체 생명상의 피해를 줬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의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한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행위 능력을 누굴 통해서 합니까? 행위는 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관이 잘못을 해서 어떤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런 경우는 회사와 그 사원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즉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회사는 그 기관의 사용자로서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공법상의 능력. 자, 공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소송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민사소송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사 당사자적 능력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회사가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잘 인정이 안 되겠죠. 물론 속해 있는 기관원이 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처벌받게 된다. 회사가 감옥에 가 있을 수 있나요? 회사에 있어서 처벌이라는 건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생명령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요? 회사를 해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금고라든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회사는 갈 수 없죠. 기껏해야 벌금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형의 형태, 즉 벌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바를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대형,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혼자서 할 수 없는 대자본을 조달해서 큰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회사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 사람 개인이 장사를 하다가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조합, 선박 공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가 최근에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회사 법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 법제에서 3요소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리성에는 영리를 배분하는 것까지, 이익을 배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사단성에서는 물적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는 1인회사도 인정이 된다. 다만 한 명이라도 합자회사 같은 인적회사에서는 사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성은 원칙적으로 이 권리 의무 주체가 되기 위해서 자연인처럼 법인격을 부여해 준 건데,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인격 부인론이 있다. 그래서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그 권리라든가 의무를 어떤 그 법인에 속해 있는 주주라든가 사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 이제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 법에서 나누고 있는 것은 한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적회사, 물적회사는 이게 이제 강학상 개념이죠. 그래서 인적회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요소가 중요시 되는 것. 그래서 특히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죠? 무한 책임 사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이게 인적 요소가 중요한 거고, 물적회사에서는 자본이 중요하다. 즉, 이 자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명 합자는, 한 명은 이름을 합한 거다. 그래서 이 무한책임 사원이 여러 사람 합친 것, 즉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직접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래서 합자회사는 여기에다가 자본을 합친 거죠. 한 명회사에다가 자본을 합친 거기 때문에 자본을 합친 사람이 여기 있죠. 유한책임사원, 직접 유한 연대 책임을 진다. 그렇고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한책임사원일까요? 무한책임사원일까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지은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적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사람 수가 50인까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이라든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 전부
유한 책임 사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서 유한회사는 나중에 유한회사 앞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본 전보 책임률을 제외하고는 이 주식회사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회사는 사람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지위 이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남은 경우는 해산 사유가 되지만 물적회사는 이미 회사가 만들어지고 회사에 납입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재산, 즉 자본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인적 요소가 변동되는 것, 즉 주주가 바뀌고 새로 들어오고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1인회사 같은 경우든 회사가 해산 사유가 되지 않고 계속 존속할 수 있다. 판례인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번 1주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서 회사의 기본적인 개념들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회사법을 쭉 공부하면서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회사의 종류라든가 회사의 기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1주차 회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회사의 설립 절차라든가 이런 회사의 구체적인 실체를 형성해가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